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세금도 카드로 내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재산세 같은 이른바 지방세를 카드로 낼 때는 카드 수수료를 따로 안 내도 되는데, 소득세 같은 국세로 분류된 세금들은 신용카드로 내겠다고 하면 내는 세금의 0.8%를 또 수수료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 같은 세금인데 한쪽에는 수수료가 붙고 한쪽에는 수수료가 안 붙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안 붙는 지방세는 카드사가 받은 돈을 최장 40일까지 갖고 있다가 지방정부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이자 수익이 생기니까 수수료를 따로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아니 국세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돈인데 그걸 왜 정부가 포기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카드로 긁어서 정부가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라면 그건 그 카드로 긁은 분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다시 구청이나 군청에 묻게 되죠. 왜 카드로 세금을 낼 때 발생하는 이자 손실 비용을 구청이 부담합니까? 라고 물으면 또 구청에서는 그런 게 바로 서비스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는데, 국세도 카드사처럼 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방세도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또 저렇게 바라보면 저런 것 같고, 경제 문제는 참 이래서 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모바일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이런 내용을 담은 책 한 권 함께 읽어보겠고요.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테니스 대회 상금의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관련 서적을 하나씩 뽑아서 저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손경제 북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이죠. 2018년에 모바일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전망한 책, 모바일 트렌드 2018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신 커넥팅랩의 박종일 대표, 저희 손경제 청취자분들께는 목소리가 익숙한 분이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사업도 하시면서 책도 쓰셨어요. 네, 책은 꾸준히 직장 다닐 때부터 썼었고요. 예. 네. 이 모바일 트렌드 2018이라고 하는 책이 2017년에도 나왔었고, 네, 2016년에도 나왔었고, 5번째입니다. 매년. 5년째. 네.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이제 모바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그 중에서 중요한 트렌드들을 모아서 만드신 책 같은데, 커넥팅 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거 모여서 공부하는 뭐 단체 내지는 회사인가 보죠? 네,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커넥팅 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한 6년 전인가 제 주변에 있는 IT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끼리 조그마한 소모임을 만들었다가, 네. 그게 이제 커져서 한 40명 정도가 뭐 통신사나 아니면 전자회사, 뭐 포털 게임회사,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모여서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인 세미나도 하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는 네. 중에 이제 그룹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연 내용 등등해서 묻기도 하고 또 네. 따로 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쓰신 책이네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모바일 시장에 무슨 변화 있을 거냐 이건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 한 가지 일단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저희 제작진이 먼저 읽어봤더니, 통신망이 또 바뀐다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망이 4세대 뭐 4G라고 하면 이제 5G가 또 등장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내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전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이 한국에서 시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게 뭐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5기가는 아닐 거고.
네, 통상적으로 이제 표기는 숫자 5랑 영문자 G로 되어 있는데요. 네. 5G라고 읽으시는 읽어요? 게 가장 이제 익숙하실 일반적으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G라고 할 때 그 G가 제너레이션의 G죠. 세대라는 의미에. 맞습니다. 그래서 5세대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1세대는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에 붙이고 다녔던 카폰이 1세대. 네. 그리고 PCS 시대부터 2세대라고 불렀고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가 WCDMA를 3세대. 이 3세대가 도입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에 3G라고 써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은 한국에서 2011년에 전 세계 최초로 전국망 상용화를 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고화질의 영화도 보고 이른바 빠른 인터넷망 LTE라고 하는 게 그럼 4세대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대되는 것은 3세대에서 4세대로 갈 때는 4년의 간극밖에 없었는데 5G는 7년에서 8년 정도의 간극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속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했는데 5G가 되면 매우 많은 변화가 계단식으로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개는 데이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쪽으로 진화하는구나는 느껴지는데 5세대 5G가 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네. 이젠 계단식이라기보다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듯한 빠른 속도를 느끼실 텐데요. 예를 들면 LTE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진화를 해서 현재는 최고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1GBps까지는 되는데요. 5G가 되면 이것보다 20배 빠른 20GBps. 갑자기 20배가 빨라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변화 중에 하나는 유선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집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네. 현재는 최고 속도가 역시 1GBps인데 예전엔 우리가 유선 인터넷이 더 빠르고 무선이 느리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인식이 반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좀 이게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LTE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더 빨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6년 전에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아니 WCDMA 3세대로도 충분한데 뭘 굳이 LTE가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뭐 영화 다운로드 조금 참지 뭐 금방 될 텐데 화장실 갔다 오면 다운받아 있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상이 조금 깨지면 어때라고 했는데 LTE 서비스가 2011년 7월 달에 전파를 이제 쏘게 됐는데 1년 만에 2천만 명의 가입자가 모이게 됩니다. 기왕이면 빠른 게 좋다? 네. 그런데 20배씩 빨라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꼭 제가 보기에도 빨라지는 건 좋겠는데 지금보다 그럼 3배 빨라요. 그래도 그럼 좋겠군 이런데 왜 20배씩 빨라져야 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뤄지지 않았던 서비스가 새롭게 나타날 것이고요. 예를 들면 3세대에서 4세대로 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제는 텔레비전을 모바일로 보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안 끊기니까. 그리고 프로야구 중계도 TV보다는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많고. 거실 필요 없어졌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방송국들이 힘들어졌어요. 본방 사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VOD 서비스나 클립과 같은 짤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었고요. 아주 몹쓸 기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팟캐스트 같은 경우가 더 많은. 언제든지 또 필요할 때 들을 수 있으니까. 이진의 손경제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더 늘어나시는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이 5세대가 되면 가장 주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서비스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야구 중계를 볼 때 그냥 단편적인 영상을 보는데요. 향후에는 예를 들면 투수의 위치에서 야구 경기장을 360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속도를 감당을 못 하는데 5G가 되면 그렇게 360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찍어 오더라도 휴대폰에서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찍어 주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바일로 프로야구 중계 혼자 보는 걸 떠나서 옆에서 바로 보더라도 서로 보는 화면이 달라지는 거네요. 제가 투수가 돼서 1루 주자는 뭐 하고 있지를 굳이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비춰주지 않아도 제가 고개를 돌리면 볼 수가 있고요. 어머, 야구장 안 가도 되는. 네. 그러면 또 이제 야구 경기장이 또 힘들어지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속도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증강현실이 가능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연성이라고 해서 네. 얼마나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냐. 예전에는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제가 말한 내용이 상대방한테 들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요? 그때는 이제 간격이 제가 속도로 따지면 100ms라고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LTE에서도 빨라졌지만 5G가 되면 데이터 처리가 실시간에 가까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하면 그쪽에서 여보세요 할 때까지의 그 간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음성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실시간이라고 봐야 되지만 데이터 처리는 아직까지 실시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향후에 보편화될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서버에서 앞에 위험한 신호가 있으니까 멈춰라고 했을 때 현재 LTE 같은 경우는 바로 물리적으로 바로 멈춘다라고 하면 한 1.5m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위험하죠 그럼. 네. 예. 그런데 5G가 되면 그 멈춰라고 하면 3cm 안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저쪽 서버에서 저 앞에 뭐 있는데 이거 그냥 부딪힐까요? 하고 물어보면 일단 서봐 임마 그럼 쓰고 이러는 구조예요? 그게 이제 실시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버에서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된다. 뭐 터널 같은 곳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알겠어요. 자동차가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빨리 이제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사실 자율주행차를 현실화하려면 그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차 안에다가 일종의 고성능 컴퓨터를 하나 넣어놔야 그 차가 자율주행차가 될 테고 네. 그럼 비싸질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서버하고 거의 클라우드로 할 수 있다면 차 안에는 그냥 리시버만 달아두면 네. 자율주행이 되겠네요. 어차피 저 머리는 저쪽에 있는 거라도 관계없으니까. 네. 리시버와 같은 전문 용어를 쓰시는. 네. 예, 레시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은 예. 얼마나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경제에서도 한번 다뤄봤었지만 작년 이맘때 우리가 광화문 앞에서 네. 촛불 를 했었죠. 네, 그때 많이 다니셨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그때 보시면은 구석구석마다 이동식 기지국이 있었고 전봇대마다 안테나가 달려 있었는데 네. 그게 한 면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모인분들 통신하는데 지장 없으라고 통신사가 나간 거죠. 네, 수십만 명이 그 밀집된 지역에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했는데 예. 5G가 되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고요. 현재 LTE까지는 우리가 이 면적에서 사람이 쓰는 스마트폰이 몇 대인가 네. 정도가 추산되는데 향후에 사물 인터넷이나 혹은 도로 위에 있는 뭐 자전거, 네. 자동차가 모두 통신 장비로 바뀌게 연결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근데 기존 LTE망과 기술로는 그거 다 커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구수 비례해서 5천만, 6천만만 수용하면 되지만 예. 향후에는 모든 사물마다 모든 자동차마다 통신 장비가 들어가면 수억 개의 연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그렇겠네요. 것들을 감안한 것이 가능하다. 5세대 이동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 CCTV 같은 게 곳곳에 다 있긴 있는데 네. 그 CCTV의 얼굴을 누가 누군지 사실은 분석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데이터도 충분치 않아서 근데 앞으로 이게 발전하면 실시간으로 박 대표님 저기 가시네. 저쪽에서 우회전 하시네. 하는 것도 일일이 다 볼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물리적으로는 CCTV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이 다 연결되어 네. 있어야 되는데요. 예.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죠. 선을 끌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무선으로 바뀌게 되면 곳곳에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 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15억 인구의 안면 인식을 하겠다. 그래서 예.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범죄자나 네. 혹은 실종자를 찾을 때 여기 있다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냥 찍기만 하면 저렇게 생긴 애는 이진우고 저렇게 생긴 친구는 박종일이니 네네.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데이터가 쌓이겠네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중국의 통신 장비 회사 중에 하나인 화웨이의 네. 본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시연하는 것을 좀 봤고요. 네. 네, 실시간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굳이 인식이 안 되더라도 몇 살이고 성별이 뭐고 그리고 움직이는 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차다라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이 됩니다. 그 말은 근처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마케팅도 있지만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도시 안전 서비스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안과 보안이 확인될 테니.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5세대가 되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자세대가 다른 거면 기존에 있는 기지국들 다 뽑고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들은 다 바꿔야 되고. 네, 되는데 바꾼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기존에도 3세대, 4세대, 심지어는 2세대 이동통신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장비는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뭘 더 달아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지국에다. 네네. 그 돈 많이 들지는 않아요? 많이 들죠. 많이 들고 예. 예전 같았으면은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버나 예. 이런 것처럼 그러한 장비들을 놔야 되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필요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네트워크 기술이 진보하면서 공간도 조금밖에 차질 안 하고요. 전기도 예전보다 조금만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록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라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사가 투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차피 이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배 빠르다고 해서 20배 많이 돈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면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까? 네, 주요 IT 선진국 회사들이 이 5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 우리가 뭐 노키아나 모토로라라고 기억하고 있던 회사들이 네. 많은 부분들을 좀 주도했었다. 먼저 했었죠. 네, 했었는데 3세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3세대, 4세대 상용화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이 많이 주도했었어요. 그 위에서 한국이 스마트폰 시장 1위도 하게 됐고요. 삼성전자, 네. LG전자의 활약으로. 예. 그리고 뭐 넥슨, NC소프트, 뭐 넷마블과 같은 글로벌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뭐 네이버의 라인이나 카카오와 같은 모바일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된 계기가 됐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5세대 이동통신은 우리보다 항상 늦게 네트워크 진화를 했던 중국에서 네. 5세대 이동통신만큼은 한국보다 앞서가겠다. 먼저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를 들면 4세대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한국보다 2, 3년 늦게 했지만 예. 지금은 가입자 수가 한국보다 10배, 20배 많아질 그거야 정도로. 뭐 인구 많으니까. 예. 많아질 뿐더러 그 속에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10억 명 정도 되는 베이스가 있다면 더 다양한 걸 하겠죠. 네, 예. 단순히 네트워크의 진화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달려가는 플랫폼 사업자나 컨텐츠 사업자들의 주도권이 또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은 한국에서 가장 견제해야 될 혹은 지켜봐야 할 대상이 중국의 통신사고요. 중국 회사들. 네. 우리도 곧 한다면서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하면 당장 내년 2월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시범 서비스는 한국이 먼저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상용화 서비스. 전 국민이 다 쓰는 거. 네. 그거는 언제래요? 2019년에 이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것들을 18년까지 준비하겠다. 뭐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하겠다거나 네. 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뭐 그러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18년 하반기 혹은 19년에 이 되면 이제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역시 중국에서도 많이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있습니다. 짧으면 1년, 길면 1년 반 후에는 5세대 이동통신으로 가입자도 받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 지금 막 휴대폰 바꾸려는 분들은 네. 야 이거 자칫하면 보통 휴대폰은 한 2, 3년 쓰는데 지금 그 휴대폰 가지고 나중에 뭐만 바꾸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 5세대 쓰고 싶어 하면 기존에 쓰던 건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 타다가 전기 자동차 타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요. 버려야 된다는 말이네요. 네, 다시 바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핸드폰 한 2, 3년 쓰시는데 네. 그 5세대가 나오면 처음에 단말기가 좀 비싸겠죠. 싸질 때쯤이 되면 사시면 되니까 지금 바꾸셔도 됩니다. 네. 알겠어요. 항상 누구나 최첨단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니까 이런 발전이 자동차 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5G 5세대 이동통신이 터지기 시작하면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방향입니까? 네,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에 연결이 다 되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와의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자동차 간에도 통신을 합니다. 내가 갈 테니까 깜빡이 넣듯이 예.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속도를 낮춰줘라라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그럼 운전자가 양보하지 마 이거 판단 안 하고
자동차가 자동차의 성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오늘은 화난 모드 이렇게 올리고 나면 양보 잘 안 하는 거고. 네. 그것만 결정을 하면. 네,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그때부터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자동차가 제3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1의 공간은 집, 가정입니다. 제2의 공간은 학교나 직장이 될 것이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출퇴근 시간은 사실 공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자동차 내에서 자율주행이 되면 내 눈과 귀와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 동안 텔레비전도 볼 수가 있고 쇼핑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고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이제는 눈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게 되고 쇼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를 비롯해서 글로벌한 구글,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과 혹은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면 딱 우리 화면 켜지고 그 안에서 메뉴 고르게. 네, 끊김없이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겠어요. 화면을 선점하면 거기서 결정이 되겠네요. 화면을 선점하고 또 하나는 시간을 선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을 때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시간을 지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 앞에서 온 가족이 핸드폰으로 각자가 원하는 영상을 보는. 그래서 텔레비전한테 갖고 있던 주도권이 모바일에 뺏겨버렸습니다. 집에서는. 학교에서도 이제 모바일이 많이 대체했는데 자동차 안에서는 운전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디오를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이제는 IT 기업들이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겠다. 시간 점유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쉐어 오브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 떠 있는 하루에 16시간, 18시간을 누가 점유할 것이냐. 마지막 영역이었던 자동차 영역이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때부터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홈쇼핑 광고도 할 것이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빨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보는 라디오 시대가 열려서 이진우 기자님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자, 오늘은 모바일 트렌드 2018의 공동 저자이신 커넥팅랩의 박종일 대표와 함께 2018년 모바일 트렌드 중에 중요하다고 꼽으신 5세대 이동통신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박종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어봅니다. 스포노믹스, 오늘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좀 걸리셨다가 나은 목소리입니다. 조금. 사실 주초까지만 해도 다른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목소리 정말 듣기 힘들었을 정도인데 지금은 좀 나아졌네요. 근데 힘든 건 감기가 들면 왜 일찍 푹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포츠 경기들이 주로 새벽에 있기 때문에 일찍 푹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이야기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테니스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정현 선수가 올해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대회에서 번 상금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 104만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대회 한 곳에서 아니요. 받은 거예요? 올 시즌 내내 올해 전체 투어 대회 다 뛰어서 번 수입인데 근데 대한민국 남자 선수로는 이영택 선수 이후로 정말 드물게 테니스 상금 100만 달러 시대를 열어서 크게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니스와 관련된 돈 이야기, 테니스 상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엔 달러가 약세라 그래서 그래도 104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11억 원이 넘는데 작년에 벌었으면 12억이 넘는 돈이죠. 그렇죠. 테니스 대회가 상금이 좀 센 편인가 봅니다. 세죠. 4대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는 US 오픈, 윈블던,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이 4개 대회의 총 상금 규모만 합해도 1억 달러가 넘어요. 1억 달러면 이것도 1,000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00억 원 이상 되는 이걸 돈인데 매년 근데 이 대회의 상금 규모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US 오픈 같은 경우는 90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1990년도와 비교하면 작년에 한 493%, 한 500% 가까이 상금이 올랐어요. 아, 상금이 그렇게 갑자기 올라요? 아니, 90년과 비교해 봤을 때니까. 90년에서 90년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10% 이상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총 상금 규모는 더 커지면 커진다. 뭐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금이 많은 스포츠 경기하면 저는 상식적으로는 골프가 좀 많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골프하고 비교해 보면 테니스 쪽 상금이 많은 겁니까? 골프가 많은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는 골프의 상금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메이저 대회만 놓고 보면 정반대예요. 테니스 상금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래요? US 오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US 오픈 같은 경우에 테니스와 골프 양쪽의 최다 상금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거든요. 남자 골프 같은 경우 PGA 대회 최다 상금 대회가 바로 이 US 오픈이고 네. 테니스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저 대회 중에 최다 상금이 이 US 오픈인데요. US 오픈 남자 골프의 총 상금이 1,200만 달러. 네. US 오픈 여자 골프 상금이 500만 달러. 그러니까 남녀 합계 1,700만 달러예요. 달러. 예. 근데 US 여자 오픈. 그러니까 테니스는 남녀 대회가 같아요. 예. 그리고 총 상금도 같이 나누거든요. 예.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US 오픈 하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US 오픈 테니스 같은 경우 올해 총 상금이 5,040만 달러. 오, 3배나 많네요, 테니스가. 그렇죠. 남녀 US 오픈 골프 대회를 합한 것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은데. 그럼 테니스 잘하는 선수와 골프 잘하는 선수가 만나서 네. 너 요즘 돈 얼마나 버냐 그러면 당연히 테니스 선수가 돈 많이 벌겠네요. 총 상금 수입만 따지면. 그러니까 뭐 광고 수입이나 부대 뭐 그렇죠. 자기가 투자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는 로저 페더러가 있고 골프 황제는 타이거 우즈잖아요. 네. 이 두 선수가 각각의 종목에서 이제 총 상금 수입이 가장 많은 선수인데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같은 경우에 총 상금 수입이 얼마 전에 1억 1,042만 6,682달러 우리 돈으로 1,206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상금으로만. 네. 그래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제쳤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야, 혹시라도 나중에 네. 신이 존재한다면 너한테 운동 재능을 하나 줄 테니 너 무슨 종목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가 당연히 테니스라고. 최고의 재능을 준다면 테니스를 해야 돼요. 특히 그러네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레나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 아시죠? 윌리엄스 네. 자매. 예. 그 여자 테니스계의 최강자로 유명한데 이 윌리엄스 자매 같은 경우에 이 아버지가 정말 오로지 돈만 보고 이 두 자매에게 테니스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이 녀석들 운동의 취미나 소질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는 뭘로 키워도 그러면 선수인 건데. 그렇죠. 기왕이면. 그래서 이제 골프를 시키지 않고 테니스를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니스는 남녀 상금이 똑같다. 그러네요. 여자도 1위를 하면 남자만큼 번다. 근데 다른 종목은 남녀 상금의 차별이 심하다. 예. 그러니까 이 테니스를 하는 게 내 두 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테니스를 시켰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운동시킬 때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럼 테니스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요 또? 이 테니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 선수가 된다면 좋아요.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종목이나 최상위권 선수 되는 건 비슷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테니스는 그 어떤 종목보다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한 종목이라 그래서 최정상급이 아니면 정말 돈 벌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테니스는 메이저 대회 상금이 거의 다 쏠려 있어요. 앞서 메이저 대회 상금은 그 골프 대회 골프 투어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전체 상금은 PGA 투어 상금보다 작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대회마다 그 상금 격차가 그렇죠. 크군요.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같이 건이 있는 대회들은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상금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너무 뒷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든 선수들. 그러니까 세계 랭킹 한 100위권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은 1년에 20만 달러 벌기도 벅차요. 빈부격차가 크군요. 네.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정현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정현 선수가 올해 104만 50만 달러 벌었다 그랬잖아요. 50달러 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현 선수가 현재 세계 랭킹 58위예요. 예. 근데 국내에서 정현 선수 다음으로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가 권순우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세계 랭킹이 168입니다. 네. 근데 이 권순우 선수가 올해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일까요? 국내에선 2위인데. 네. 세계 랭킹 격차는 크죠. 근데
세계 랭킹이 우리 국내 선수들 중에는 제일 높은 정현 선수가 1년에 한 11억 번다고 하니까 글쎄요. 한 5억 아니요. 더 쓸까요? 세계 랭킹 100위권 밖으로 가면 테니스 선수는 정말 돈 벌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20만 달러 벌기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권순우 선수가 168인데 네. 올해 벌어들인 수입이 6만 1,090달러예요. 대회 상금으로 1,900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하면 6,777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야, 한 명은 11억 넘게 벌고 네. 두 번째 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한 명은 7천만 원이 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랭킹만큼이나 상금 수입의 이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 7천만 원 남짓이면 거기서 세금도 뗄 테니까. 네. 그리고 대회 참가하려면 또 본인이 비행기표 사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동수단, 뭐 그다음 식대, 숙박 이것저것 경비 많이 들어가죠. 웬만한 샐러리맨보다 낫다고 보기도 쉽지 않네요. 그렇죠. 이게 뭐 그 총 수입만 보면 네. 샐러리맨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세후 수입을 봐야죠. 세후와 경비 수입을 제외해야 되는데 경비를 제외하다 보면 별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지난 2013년에 세계 랭킹 92위였던 마이클 러셀이라는 그 선수가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 잡지랑 인터뷰했으니까 돈 얘기했겠어요? 네, 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가 돈을 잘 버냐, 테니스 선수의 생활은 어떠냐. 이걸 우리 스포노믹스랑 비슷하죠. 네. 포브스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1년 동안 상금으로 21만 달러를 벌었고 스폰서십과 이벤트 경기 초청료로 6만 달러를 추가로 더 벌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27만 달러를 벌었다. 3억 벌었네. 네. 예. 하지만 작년 투어를 다니면서 개인 경비로 7만 5천 달러 썼고 추가적인 투어 경비로 3만 5천 달러 썼고 여기에 세금이 7만 5천 달러가 나갔다. 이게 뭐 초청하는 쪽에서 비행기표 내주고 이런 거 전혀 없나 봐요. 자기가 대회 참가할 때는 ATP 대회 참가,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대회 참가할 때는 자기가 자비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대회 때마다 라켓 이 줄을 바꾸고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300달러 이상이라 작년 1년 동안 전부 합해서 9천 달러가 나갔다. 그러니까 러셀 말대로 하면 이 러셀은 1년 동안 2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억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벌었지만 19만 4천 달러, 2억 2천만 원 가까이를 세금과 각종 경비로 지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네요. 세금 한 8천만 원 냈고, 네. 뭐 비행기표, 숙박료 이런 거에서 한 4천만 원 썼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해서 손에 쥔 돈은 7천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러셀 같은 경우에 이 인터뷰에서 자기는 테니스를 하면서 늘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을 살아야 했고 자신에게 테니스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운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그렇지 뭐. 그래도 뭐 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도 남자 많을 프로 겁니다. 테니스 투어 세계 랭킹 90위권인데 세후 뭐 경비 다 제하고 나서 1년에 손에 쥐는 돈은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 사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삶이죠. 그렇기는 하고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또 어떤 다른 스포츠 종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세계 랭킹으로 막 그 100위에 가깝고 이런데도 그런데도 또 생활이 잘 되고 하는 종목도 흔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골프는 돼요. 골프는 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CNN이 자녀들을 운동을 시킬 거면 자녀가 세계 최정상급의 레벨이 아니라면 테니스보다는 골프를 시키는 게 낫다. 왜요? 상금도 많지 않은데 골프는 왜? 총 상금 규모가 많기 때문에. 분배를 많이 해줘요? 분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위권 선수들에게 분배가 좀 오히려 골프가 낫다고 보는 거죠. 근데 골프도 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여자 골프 같은 경우는 정말 정상급 선수가 아니면 이것저것 경비 빼고 나면 참 힘들어요. 그것도.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실제로 선수위원회에서 파업도 불사하겠다. 지금 같은 이 문제를 뭐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상금 몰아주는 이거 좀 바꾸자. 그리고 뭐 특정 대회,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소위 정상급 기량의 선수들만 상금을 독식해 갈 수 있는 메이저 대회에 상금이 몰빵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막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 결과 이제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ATP에는 다른 투어 종목에서 보기 힘든 한 가지 특이한 상금 체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권한 선수에게도 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참가 신청만 하면 안 뛰어도? 네, 기권을 해도. 그럼 꼴찌도 상금 준다는 거예요? 꼴찌도 줄 뿐만 아니라 안 나가도 경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경기를 하고 기권을 하면 상금을 주는데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ATP에는 경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상금을 줍니다. 여기 아무나 참가할 수는 없죠. 없죠. 아무나 참가할 수는 없죠. 이게 초청 랭킹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 하위권 선수들 같은 경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1회전 탈락 상금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뭐 많은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부상이 있고 몸이 아파도 아픈 몸 이끌고 무리하게 경기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 번 했다가 지고 떨어지면 상금 주는데 네. 기권하면 안 줬군요 그동안. 네, 그동안 안 줬으니까. 그래서 아파도 컨디션 안 좋아도 그렇죠. 그냥 끌고 나가는. 근데 메이저 대회에는 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이런 뉴스 나왔었는데 혹시 23분 뛰고 5,200만 원 챙긴 테니스 선수 이야기 뭐 보셨어요? 네,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윈블던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윈블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물론 뭐 기권한 선수에게 상금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네. 경기를 뛰지 않고 기권한 선수에게 상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 하위권 선수 그리고 1회전 탈락 선수에게도 상금을 좀 많이 배분해 주려고 해요. 얼마쯤 주는데요? 5,200만 원. 저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1회전 뭐 기권을 하고 1회전 탈락 선수. 그 얘기군요. 그래서 윈블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체제인 게 다른 메이저 대회에 비교해서 좀 다른 체제인 게 우승자 상금을 좀 줄이고 하위권 선수들의 상금을 조금 늘려놓은 케이스예요. 대회마다 그게 다르군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US 오픈 같은 경우는 우승자 그리고 상위권 선수들에게 상금이 좀 더 많고 하위권 선수에게 상금이 좀 짠 편이고 그런데 윈블던이 이제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지더라도 상금이 35,000파운드 정도 나오거든요. 5,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아프든 뭐 경기에 뭐 질 것 같든 컨디션이 나쁘든 코트에 나오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부에서 올해 윈블던에서 10번의 기권이 나왔고 여자부에서 2번의 기권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권이라는 건 아예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코트에 나와서 코트에 나왔다 기권. 나왔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TP의 그 특이한 상금 체계는 경기에 안 나와도 기권해도 경기 전에 기권해도 상금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아프면 나오지 마 이러는 거고. 아프면 나오지 마고요. 윈블던은 일단은 나와야 돼요.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아파도 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관중들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뭐야? 한참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권하고 나가버리니까 맥 빠진 경기가 속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ATP 투어 같은 경우에는 부상 중인 선수가 본선 1회전 경기 시작에 앞서 기권하더라도 부상이라는 사유서만 확실히 제출하면 어차피 기권할 거니까 1회전 패배 상금은 그대로 줍니다. 합리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선수 보호가 되는 거죠. 경기에 뛸 몸 상태가 아닌 선수가 무리하게 코트에 나와서 허무하게 기권하는 사례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럼 23분 뛰고 5,200만 원 챙긴 이 선수는 23분 만에 기권했던 거예요. 그렇죠. 몇 번 랠리하고 그냥 기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윈블던의 메이저 대회에서 경기에 나온 선수에 한해서 이제 그 1회전 탈락 선수 기권을 하더라도 상금을 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경기 해보다가 내가 질 것 같잖아요. 기권해버려요. 뭐 그렇겠어요? 굳이 내가 3시간, 4시간 뛸 필요가 뭐 있냐. 근데 그 나온 중에 좀 뛰고 가지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맨의 정신, 스포츠 정신에도 위배된다라는 비난도 많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그렇다고 기권하면 안 주게 하면 또 뭐 계속 형편없는 경기가 될 거고. 대안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문제가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메이저 대회에서 1회전에서 랠리 몇 번 하고 뭐 돈 챙겨가는 그런 모습은 기권해서 돈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당장 내년 1월에 열리는 호주 오픈 같은 경우는 경기 도중에 기권하는 선수에게는 메인 매치가 제 시간에 열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1회전 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걸로 규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도중에 기권하면 확보된 상금의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건 어떻습니까? 테니스 경기에는 혹시 뭐 내기 같은 거 내기로 도박하고 이러는 건 없어요? 많죠. 우리나라 스포츠 토토처럼 많죠.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종목에 걸죠. 돈을 배팅을 하죠. 그럼 나는 내가 기권할 걸 내가 알면 친구한테 나 오늘 기권할 거거든. 잘 걸어. 그게 제일 문제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메이저 대회들이 그 오히려 기권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을 옥죄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 승부 조작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른 쪽에 걸었던 사람들은 화나겠습니다. 하다가 실제로 올해 뭐 프랑스 오픈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그래요. 프랑스 오픈에서 기권이 나온 경기가 있었는데 1회전에서 기권이 나온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가 시작 전에
배팅 업체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의 배팅이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이 친구 기권할 걸 알았군요. 네, 그래서 배팅 업체에서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테니스 진실성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조사를 해달라고 네. 얘기를 했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 혹시 이러지 않을까 싶은 이런 일은 반드시 벌어져요, 보면. 벌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테니스계에 승부 조작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있답니다. 이 세계 200위권 선수인 아일랜드 출신의 오원 케이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라디오에서 그 테니스계의 승부 조작이 존재하냐라는 질문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위권 선수면 테니스만 쳐서는 생계 유지하기 그렇죠. 어렵겠네요. 예. 근데 이 승부 조작은 큰 메이저 대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상금이 적은 프로토어 대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관심 없는 네. 이런 대회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금이 낮은 뭐 총상금 수입이 적은 이 낮은 레벨의 프로토어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금 규모를 올려주지 않으면 선수들이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잘못하다가는 프로 테니스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승부 조작 파문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테니스가 그 전 세계 프로 투어 종목 중에서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심한 종목이니까 네. 선수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승부 조작에 관한 이 오원 케이시의 조언은 테니스계가 분명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휴일에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세금도 카드로 내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재산세 같은 이른바 지방세를 카드로 낼 때는 카드 수수료를 따로 안 내도 되는데, 소득세 같은 국세로 분류된 세금들은 신용카드로 내겠다고 하면 내는 세금의 0.8%를 또 수수료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 같은 세금인데 한쪽에는 수수료가 붙고 한쪽에는 수수료가 안 붙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안 붙는 지방세는 카드사가 받은 돈을 최장 40일까지 갖고 있다가 지방정부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이자 수익이 생기니까 수수료를 따로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아니 국세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돈인데 그걸 왜 정부가 포기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카드로 긁어서 정부가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라면 그건 그 카드로 긁은 분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다시 구청이나 군청에 묻게 되죠. 왜 카드로 세금을 낼 때 발생하는 이자 손실 비용을 구청이 부담합니까? 라고 물으면 또 구청에서는 그런 게 바로 서비스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는데 국세도 카드사처럼 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방세도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또 저렇게 바라보면 저런 것 같고 경제 문제는 참 이래서 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모바일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이런 내용을 담은 책 한 권 함께 읽어보겠고요.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테니스 대회 상금의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관련 서적을 하나씩 뽑아서 저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손경제 북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이죠. 2018년에 모바일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전망한 책 모바일 트렌드 2018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신 커넥팅랩의 박종일 대표, 저희 손경제 청취자분들께는 목소리가 익숙한 분이실 겁니다. 우리가 인구수 비례해서 5천만, 6천만만 수용하면 되지만 향후에는 모든 사물마다 모든 자동차마다 통신 장비가 들어가면 수억 개의 연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 5세대 이동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 CCTV 같은 게 곳곳에 다 있긴 있는데 그 CCTV의 얼굴을 누가 누군지 사실은 분석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데이터도 충분치 않아서 근데 앞으로 이게 발전하면 실시간으로 박 대표님 저기 가시네, 저쪽에서 우회전 하시네 하는 것도 일일이 다 볼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물리적으로는 CCTV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죠. 선을 끌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무선으로 바뀌게 되면 곳곳에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15억 인구의 안면 인식을 하겠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범죄자나 혹은 실종자를 찾을 때 여기 있다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냥 찍기만 하면 저렇게 생긴 애는 이진우고 저렇게 생긴 친구는 박종일이니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데이터가 쌓이겠네요. 네, 실제로 제가 지난 6월 달에 중국의 통신 장비 회사 중에 하나인 화웨이의 본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시연하는 것을 좀 봤고요. 네, 실시간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굳이 인식이 안 되더라도 몇 살이고 성별이 뭐고 움직이는 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차다라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이 됩니다. 그 말은 근처에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마케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안전 서비스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안과 보안이 확인될 테니.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5세대가 되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자세대가 다른 거면 기존에 있는 기지국들 다 뽑고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들은 다 바꿔야 되고. 되는데 바꾼다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도 3세대, 4세대, 심지어는 2세대 이동통신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장비는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뭘 더 달아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지국에다. 네네. 그 돈 많이 들지는 않아요? 많이 들죠. 많이 들고 예전 같았으면은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버나 이런 것처럼 그러한 장비들을 놔야 되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필요했는데요. 최근에는 네트워크 기술이 진보하면서 공간도 조금밖에 차질 안 하고요. 전기도 예전보다 조금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라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사가 투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차피 이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배 빠르다고 해서 20배 많이 돈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 하고 야구장 안 가도 되는. 네, 그러면 또 이제 야구 경기장이 또 힘들어지네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속도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증강 현실이 가능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연성이라고 해서 얼마나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냐. 예전에는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제가 말한 내용이 상대방한테 들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요? 그때는 이제 간격이 제가 속도로 따지면 100ms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LTE에서도 빨라졌지만 5G가 되면 데이터 처리가 실시간에 가까워지는데요. 여보세요 하면 그쪽에서 여보세요 할 때까지의 그 간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음성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실시간이라고 봐야 되지만 데이터 처리는 아직까지 실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향후에 보편화될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서버에서 앞에 위험한 신호가 있으니까 멈춰라고 했을 때 현재 LTE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바로 멈춘다라고 하면 한 1.5m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위험하죠 그럼. 그런데 5G가 되면 그 멈춰라고 하면 3cm 안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저쪽 서버에서 저 앞에 뭐 있는데 이거 그냥 부딪힐까요? 하고 물어보면 일단 서봐 임마 그럼 쓰고 이러는 구조예요? 그게 이제 실시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버에서도 할 수 예를 있게 들어서 된다. 뭐 터널 같은 곳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알겠어요. 자동차가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빨리 이제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사실 자율주행차를 현실화하려면 그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차 안에다가 일종의 고성능 컴퓨터를 하나 넣어놔야 그 차가 자율주행차가 될 테고 네. 그럼 비싸질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서버하고 거의 클라우드로 할 수 있다면 차 안에는 그냥 리시버만 달아두면 네. 자율주행이 되겠네요. 어차피 저 머리는 저쪽에 있는 거라도 관계없으니까. 네. 리시버와 같은 전문 용어를 쓰시는. 네. 예, 레시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은 얼마나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경제에서도 한번 다뤄봤었지만 작년 이맘때 우리가 광화문 앞에서 촛불 를 했었죠. 네, 그때 많이 다니셨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봤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구석구석마다 이동식 기지국이 있었고 전봇대마다 안테나가 달려 있었는데 그게 한 면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모인분들 통신하는데 지장 없으라고 통신사가 나간 거죠. 네, 수십만 명이 그 밀집된 지역에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했는데 5G가 되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고요. 현재 LTE까지는 우리가 이 면적에서 사람이 쓰는 스마트폰이 몇 대인가 정도가 추산되는데 향후에 사물 인터넷이나 혹은 도로 위에 있는 뭐 자전거, 자동차가 모두 통신 장비로 바뀌게 연결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근데 기존 LTE망과 기술로는 그거 다 커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사업도 하시면서 책도 쓰셨어요. 네, 책은 꾸준히 직장 다닐 때부터 썼었고요. 이 모바일 트렌드 2018이라고 하는 책이 2017년에도 나왔었고, 2016년에도 나왔었고, 5번째입니다. 매년. 5년째.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이제 모바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그 중에서 중요한 트렌드들을 모아서 만드신 책 같은데, 커넥팅 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거 모여서 공부하는 뭐 단체 내지는 회사인가 보죠? 네,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커넥팅 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6년 전인가 제 주변에 있는 IT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끼리 조그마한 소모임을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커져서 한 40명 정도가 뭐 통신사나 아니면 전자회사, 뭐 포털 게임회사,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모여서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인 세미나도 하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는 일종의 이제 그룹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연 내용 등등해서 묻기도 하고 또 따로 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쓰신 책이네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모바일 시장에 무슨 변화 있을 거냐 이건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 한 가지 일단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저희 제작진이 먼저 읽어봤더니 통신망이 또 바뀐다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망이 4세대 뭐 4G라고 하면 이제 5G가 또 등장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내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전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이 한국에서 시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게 뭐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5기가는 아닐 거고. 네, 통상적으로 이제 표기는 숫자 5랑 영문자 G로 되어 있는데요. 5G라고 읽으시는 게 가장 이제 익숙하실 일반적으로. 것 같습니다. 그러면 G라고 할 때 그 G가 제너레이션의 G죠. 세대라는 의미에. 맞습니다. 그래서 5세대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1세대는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에 붙이고 다녔던 카폰이 1세대. 네. 그리고 PCS 시대부터 2세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가 WCDMA를 3세대. 이 3세대가 도입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에 3G라고 써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은 한국에서 2011년에 전 세계 최초로 전국망 상용화를 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고화질의 영화도 보고 이른바 빠른 인터넷망 LTE라고 하는 게 그럼 4세대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대되는 것은 3세대에서 4세대로 갈 때는 4년의 간극밖에 없었는데 5G는
7년에서 8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속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했는데 5G가 되면 매우 많은 변화가 계단식으로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개는 데이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쪽으로 진화하는구나는 느껴지는데 5세대 5G가 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네. 이젠 계단식이라기보다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듯한 빠른 속도를 느끼실 텐데요. 예를 들면 LTE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진화를 해서 현재는 최고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1GBps까지는 되는데요. 5G가 되면 이것보다 20배 빠른 20GBps. 갑자기 20배가 빨라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변화 중에 하나는 유선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집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네. 현재는 최고 속도가 역시 1GBps인데 예전엔 우리가 유선 인터넷이 더 빠르고 무선이 느리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인식이 반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좀 이게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LTE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네. 더 빨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6년 전에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아니 WCDMA 3세대로도 충분한데 뭘 굳이 LTE가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뭐 영화 다운로드 조금 참지 뭐 금방 될 텐데 화장실 갔다 오면 다운받아 있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상이 조금 깨지면 어때라고 했는데 LTE 서비스가 2011년 7월 달에 전파를 이제 쏘게 됐는데 1년 만에 2천만 명의 가입자가 모이게 됩니다. 기왕이면 빠른 게 좋다? 네. 그런데 20배씩 빨라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꼭 제가 보기에도 빨라지는 건 좋겠는데 지금보다 그럼 3배 빨라요. 그래도 그래 그럼 좋겠군 이런데 왜 20배씩 빨라져야 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뤄지지 않았던 서비스가 새롭게 나타날 것이고요. 예를 들면 3세대에서 4세대로 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제는 텔레비전을 모바일로 보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안 끊기니까. 그리고 프로야구 중계도 TV보다는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많고. 거실 필요 없어졌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방송국들이 힘들어졌어요. 네. 본방 사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VOD 서비스나 클립과 같은 짤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었고요. 아주 몹쓸 기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팟캐스트 같은 경우가 더 많은. 언제든지 또 필요할 때 들을 수 있으니까. 이진의 손경제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더 늘어나시는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이 5세대가 되면 가장 주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서비스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야구 중계를 볼 때 그냥 단편적인 영상을 보는데요. 향후에는 예를 들면 투수의 위치에서 야구 경기장을 360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속도를 감당을 못 하는데 5G가 되면 그렇게 360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찍어 오더라도 휴대폰에서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찍어 주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바일로 프로야구 중계 혼자 보는 걸 떠나서 옆에서 바로 보더라도 서로 보는 화면이 달라지는 거네요. 제가 투수가 돼서 1루 주자는 뭐 하고 있지를 굳이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비춰주지 않아도 제가 고개를 돌리면 볼 수가 있고요.